자, 우리가 좀 전에 계속 보시면 이렇게 용도 지역이 21가지 명칭이 우리 법에 정해져 있고, 우리나라 토지는 이렇게 1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용도 지역이 토지에 최초로 지정이 되고, 또 기존에 지정된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특히 우리 여기서 잘 보세요. 용도 지역이 변경되면 굉장히 큰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이거 이권입니다. 왜냐면 이래서 이런 생산 녹지 같은 땅이 농사 짓는 땅인데 이런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까? 이 용도 지역이 변경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아파트 땅으로 성격이 바뀌니까 이렇게 되면 큰 이게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 이런 게 우리가 특혜라고 그래요, 특혜. 그래서 행정청이 가끔 보면 이제 뭐 어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런 용도 지역 변경에 관한 그런 사고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용도 지역 변경도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한 거예요, 결정. 그래서 시장님이 뭐 관련 공무원한테 부당한 압력을 넣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업무를 처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 실무하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가끔 보면 그런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선거에서 뽑혔는데 선거를 도와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또 보답을 해야 되는 측면으로 용도 지역을 바꿔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게 뉴스에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용도 지역 새로 지정이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좀 이따가. 그리고 여기 용도지구라는 것을 용도지역 다음에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용도지구는 10종류의 명칭이 있어요. 이따가 하시면 돼요. 용도지구는 뭐 경관지구, 미관지구. 그래서 지금 보면 다시, 그리고 교재 그 426에, 그 지난번에도 조금 봤죠? 거기 426의 용도지구는 뭐 경관지구, 미관지구라는 것들을 이렇게 정해서 용도지역 위에다가 추가적으로 용도지구를 씌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 토지가 이렇게 한 필지가 있었는데 여기가 3종 일반주거예요. 이렇게 3종 일반주거다. 그럼 3종 일반주거면 건물을 만약에 6층까지 질 수 있었다. 근데 3종 일반주거에다가 경관보호를 위해서 경관지구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경관지구라는 게 지정되면 이게 4층 정도 이하로 층이 제한된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럼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 상태에서는 6층까지 건물 올라가다가 이런 경관지구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4층으로. 이런 경우에 규제가 강화되는 거죠. 규제 강화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용도지구 중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지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용도지구라는 것은 용도지역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죠. 용도지구라는 게 토지에 어디 있냐 보자. 그러면 볼 수는 없는 거라고요. 서류상으로 용도지역 이름이 먼저 써 있고 밑에 지구라는 게 있어요. 지구. 그 항목 자체 서류가. 근데 용도지구가 해당 없음 그러면 용도지구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용도지구가 뭐라고 써 있으면 그 용도지구 자체의 규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들어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 도시관리계획하고 6번 도시관리계획인데 이건 뭐예요? 우리가 용도구역이라고 그런다고요. 자, 거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죠. 그 다음 6번에 보시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 용도구역은 5종류. 그래서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아직 거기다가. 몇 가지가 안 되니까. 얘네들이 우리가 2번하고 6번을 우리 합쳐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용도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요. 용도지역의 이름은 21종류죠. 21가지를 다 쓸 수 없잖아요. 여기다 한 줄에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용도지역이라는 말로 이렇게 대표로 딱 쓰는 거예요. 용도지역이 21가지가 있으니까 알아서 뒤에가 찾아봐라는 얘기고, 용도지구도 몇 종류가 있었습니까? 10종류. 그럼 이거를 여기다 다 쓸 수는 없는데, 여기 지금 2번 도시관리계획은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바로 용도구역이라고. 항상 우리 공법에서는 그냥 구역도 있고 용도구역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구역은 딱 5종류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 저 뒤에 가보면 구역자 같은 게 또 나와요. 근데 그거는 용도구역이 아니에요. 그냥 구역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법에서는 용도구역은 5종류,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게 있다. 광주시 외곽지역의 그린벨트, 이게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영어로 그린벨트. 그 다음에 그리고 도시민들이 이렇게 여가 즐기는 등산하는 산. 이 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같은 게 들어가면 산에다가 음식점 같은 거 막 짓고 이런 거 훼손행위 못 한다고요. 개발행위 못 하고 주로 산에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개인적으로 주택이나 상가의 신축, 이건 신축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시가화가 이렇게 신축되는 건데 그거를 하지 말아라.
나중에 또 볼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개발제한구역은 개발행위를 모두 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예, 개발행위 일체 금지예요. 개발제한구역에 제일 규제가 센 거예요. 예, 이게 환경보호 이런 걸 위해서 또는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은 건물에 대한 공사 다 금지예요. 원칙이 금지예요. 신축, 증축, 개축 이거 다 금지시키자 된다고요. 예, 그 신축이 뭔지는 아시죠? 예, 건물 새로 짓는 거. 증축은 기존 건물이 2층짜리 건물이 먼저 있는데 위로 한 층을 더 올리든지 옆으로 늘리는 공사하면 그게 증축공사라고요. 그래서 개축공사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 3층짜리 건물 있으면 그거를 전체를 다 철거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자재를 가지고 와서 똑같은 사이즈로 짓는 거예요. 규모가 넘어가면 증축이 돼버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이즈로 짓다는 얘기는 고쳤다는 의미의 개축. 근데 그러한 신축, 증축, 개축을 다 금지시키는 거예요. 자, 땅에 대한 공사도 금지예요. 아까 뭐 토석 채취 이런 거 있었죠? 건물 짓고 물건 사 그런 거 할 때. 그 땅에 대한 토지 영줄 변경, 토석 채취 다 금지예요. 개발제한구역은 아무것도 못하고 농사밖에 못 짓는다고요. 아니면 환경보호를 위해서 그냥 그대로 두든지. 근데 이런 시가조정구역 같은 경우는 신축만 금지시킨다고, 신축. 개인적으로 신축하는 건 하지 마. 그럼 증축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증축은 이 관련 조건이 맞으면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시가와는 개발제한보다는 조금 규제가 약해요. 신축만 금지시키기 때문에. 그런 게 시가하고, 바닷가 양식장 가보면 물을 오염시키면 그 우리 양식물들이 다 죽으니까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는 거란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네 가지 용도 구역은 규제를 강화하는 건가요? 네, 강화하는 거예요, 강화. 여기 용도 지역을 정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용도 지구를 안 하고, 이런 용도 지구를 안 하고 막바로 여기다가 용도 구역인 개발제한구역 씌울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관청이. 용도 지역을 정해서 용도 지구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용도 지역을 3종 일반 주거로 한 다음에 여기다가 개발제한구역을 이렇게 정해요. 그럼 개발제한구역을 정하면 4층 이하로 짓는 겁니까? 이게 아니죠. 아예 금지라고, 금지. 네, 아까 제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6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 경관지구가 들어오면 4층으로 잘렸죠? 그쵸? 그러니까 경관지구, 용도지구 중에 경관지구가 들어오면 그때는 건물이 6층이 아니라 4층밖에 못 짓는다고요. 2개 층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경관지구가 안 들어오고 개발제한구역이 들어오면 아예 건물의 신축이 금지라고, 신축금지. 이게 더 강한 거죠? 예, 여기 2조 일반 주거 지역에 개발제한구역 들어오면 건물의 신축은 일체금지이기 때문에 6층짜리 건물 아무것도 못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 주인 입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들어오면 더 우리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렇죠? 역으로 생각하셔야 되죠? 개발제한구역 들어오면 내 개발행위 자체가 일체 금지되어 간다고요. 그러니까 땅 주인들은 그런 개발제한구역이 들어오면 이거 완전히 이제 똥 밟은 거죠. 이렇게 되면 이 경제적인 활동 자체가 아예 다 금지돼 버린다고요. 공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개발제한구역이 너무 이거 지나친 사유재산권의 침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우리가 환상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가면 환경보호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가보면 이렇게 막 숲이 우거지고 새가 지저귀고 이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보면 산업쓰레기 같은 거 막 갖다 버리고 막 그런다고요. 개발제한구역이 얼마나 훼손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을 땅 주인한테서 어떻게 보면 이용권을 강제로 다 뺏어버린 거잖아요.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왜? 환경보호를 위해서. 근데 막상 가보면 환경보호가 안 되고 있다고요. 거기다 몰래,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을 그렇게 규제를 많이 하면 땅 주인들이 그 땅을 아예 뭐예요? 신경을 안 쓰죠. 아무것도 개발 못하니까 그냥 그 땅을 그냥 방치해버린다고요. 가보지도 않아요. 1년 동안. 그러니까 그 땅에 관리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들여다보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양심불량인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거라고요. 그럼 공무원이 치워요? 안 치워준다고요. 그냥 서류상으로 개발비용 묶어놓고 개발행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애를 키울 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애가 엇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에이씨 그냥 버려버리자 이렇게. 그럼 걔가 가출을 해가지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고 치더라도 집 테두리 내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죠. 예. 조금 칭찬도 해주고 아무리 사고 치고 하더라도 네가 이런 건 소질 있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 좀 칭찬해주면 애가 조금 애잖아 애. 그래서 애는 원래 사고 치는 거잖아요. 근데 애한테 왜 사고 치냐고 물어보는 게 그 어른이 이상한 거예요. 애는 원래 사고 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애가 이제 어른이 되면 저는 어른이 누가 어른이냐면 돈을 벌어야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예, 사회생활에서 돈을 벌어야지 사회 구성원들 돈을 벌어야 그때부터 어른이 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다고 어른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물론 군대에서 돈을 벌긴 버는구나.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진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 해서
자기가 자기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으면 그럼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른이 되는 거지. 우리가 20살 먹다고 성인식하고 이게 어른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전 대학생들 어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을 안 물론 이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정식으로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 나와서 그래야지 이제 이게 사회적 어른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돈 버는 사람한테만 소득세를 내는 사람한테만 투표권을 주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뒤지 혼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투표권이라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제한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왜냐면 학생들은 좀 감정에 치우치는 의사결정을 많이 한다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사회를 전체로 보고. 그러니까 사회가 항상 뭐 옳은 측면도 있고 틀린 측면도 있는데 그 틀린다는 사람을 잘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 같은 행동을 보면 애들이 보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어른들 왜 그렇게 행동하냐? 기성세대에 반대한다. 근데 자기가 기성세대면 그걸 이해한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옛날에 서태지가 옛날에 뭐라 했어? 기성세대를 막 욕했잖아요. 막 됐어. 나는 그런 거 막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 벌어서 뭐 했어요? 땅 사고 건물 샀잖아요. 똑같이 기성세대 행동한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뭐 서태지나 다른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는 그 사회 전체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정부가 많이 발달해서 이제 학생들도 많이 그런 걸 이해하고 이제 많이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떤 그 정책 같은 것도 이렇게 비난을 할 때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봐서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정부가 왜 쌀값을 못 올리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요. 있어요. 쌀값을 올리면 외국에서 막 뭐라고 한다고요. 자꾸 보조금 준다고. 우리나라가 쌀이 전 경제 저쪽에서 1%도 안 돼요. 우리나라 부가가치, GDP라고 하죠. 거기 1%도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20, 30% 되는 게 뭐냐면 자동차 팔고 이게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로 적어도 한 30, 40% 우리나라 수입이 생기는 거라고.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건데 자꾸 쌀을 보조금 주면 나중에 외국 나가서 협상할 때 니들은 불공정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수출을 못하게 한다고 자꾸 관세를 높이고. 정부가 그래서 쌀값을 못 올리는 거예요. 농민들 얘기 들어주고 싶어도 조금씩 올리잖아요. 외국한테 얘기 눈치 보이니까. 그걸 알고 우리가 데모를 해야 되는 거라고 사실은. 정부 입장한테 가가지고 무조건 쌀값 올려달라 이렇게 하는 게 그 쌀 추억 소매가를 올려주는 거 이거. 제가 그랬잖아요. 쌀값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외국에서 수입하면 4만 원이면 수입한다고요. 우리나라 쌀보다 더 좋은 품질로. 20kg짜리 한 가마가 지금 20만 원 이렇게 하는데 10몇만 원 했는데 그게 외국에서 수입하면 4만 원이면 수입한다고요. 그만큼 쌀값이 떨어져 있다, 곡물가가.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계속 이렇게 쌀값을 비싸게 유지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누구 편드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면 현실은. 농민들은 이제 그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인건비가 안 나는 거죠. 그 돈 가지고. 경제 구조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입니다. 쌀을 생산할 때. 근데 외국에는 그냥 막 농장이니까 쫙 뿌려가지고 대규모로 사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기계로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가가 덜 드는데, 그러니까 쌀을 이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측면은 있긴 한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굉장히 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죠, 사실은. 설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개발 제한 구역부터 쭉 하셔가지고, 네 가지를 보시고, 이 마지막으로 6번은 뭔가, 6번. 입지 규제, 최소구역. 자,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규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 여기 위에 거랑 좀 이렇게 분리해서 써놨습니다.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2022년 되면 여기 없어져요. 이것도 한시적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이제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규제를 대규모로 풀어주는 지역이다는 얘기예요. 규제를 대규모로 풀어서 큰 건물 같은 거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지방 발전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용도구역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완화하는 것도 있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렇게 이름이나 한번 살짝 보세요. 개발 제한, 도시자연, 시가화나 수산자원 이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뒤에 가보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자, 이것도 지금 구역으로 끝났습니까? 끝났죠, 이렇게. 네. 이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용도구역은 아니다죠? 아니다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이런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변경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용도구역이다, 용도구역은 아니다. 아니다. 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다른 절차에 따라서 이 제도를 토지에다가 지정하는 거라고.
아까 이제 행정청 가보면 도시관리계획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네, 거기 가서 이런 개발장구역 상담받으시면 돼요. 도시관리계획 결정부서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이런 개발밀도관리구역 가서 상담하려고 그러면 이건 우리 부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전문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그러한 내용이다. 그러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용도구역이 아니니까 그럼 어디 갑니까? 그러면 저 옆에 있는 놈한테 가보라고. 제가 담당하려니까 걔가 개발밀도관리구역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그쪽 가세요. 제가 내 친구인데 공직자 행정 공무원들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에 담당 부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도시관리계획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옆에 개발행위 허가 아까 우리 건물 짓고 물건 쌓고 그러면 그 옆에 보면 개발밀도관리구역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하나씩 보면서 이게 이제 어떤 부서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알아야지 가서 관청한테 가서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죠. 아까 관청 가서 주눅 드는 이유가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걸 알면 가서 주눅 들 일이 뭐 있어요. 이게 법으로 이렇게 규제를 했는데 이 규제를 내가 지켜서 일을 하겠다. 그럼 규제 내용을 알려달라. 그러면 그 얘기하면 내가 거기서 이렇게 관련 궁금하고 싶으면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공무원들끼리 얘기가 잘 되고 그러면 오히려 공무원들도 좋아하신다고요. 자기 업무를 이렇게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가보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거 돼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안 돼요 그러지 이렇게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물어보는 것 자체를 잘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이게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양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딱 요점을 딱 뽑아서 딱 갖다 주면 아 이게 어떤 조건이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어떤 조건이 맞추면 됩니다라는 걸 설명하고 귀찮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조건이 맞아. 근데 그거를 잘 물어보시면 조건을 맞춰 오시면 저희가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요즘에는 누구 부탁받아서 하고 이런 거 없어요. 뭐 김연원법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 어떤 개발 행위를 했을 때 만약에 특혜다. 그러면 옆에 있는 개발업자가 민원을 넣죠. 저 특혜 줬다고. 그 조금만 이상하면 그 경쟁하는 그런 개발업자들이 서로 이렇게 막 찔러요. 그 행정청도 잘못하면 그 행정청 그 공무원들도 자기 이제 그 직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신중하게 엄청 법대로 처리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을 열심히 좀 우리가 좀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간단히 좀 보죠. 기반시설의 설치. 자, 우리가 지금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을 뺐고, 자, 기반시설의 설치는 도로나 공원, 학교 만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4번에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정비사업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자, 도시개발사업은 새로운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은 구시가지를 재건축 재개발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그 도심 외곽 쪽에, 광주시 외곽 쪽에서 새로운 도시개발사업도 하고 정비사업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잘 보세요. 도로나 공원, 학교 만드는 기반시설, 도시개발, 정비, 요 세 가지 사업은 특징이 공익사업이라고 그래요, 공익사업. 공익적 사업이니까 우리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는 걸 해서 위치를 정해준다고, 위치. 어느 위치에다가 해라 딱 정해주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1번과 2번 도시관리계획 6번은 땅에다가 명칭을 정하는 거죠. 명칭. 예, 용도 지역이든 용도 지구든 용도 구역이든 명칭을 정해서 그 명칭에서 이제 좀 더 깊이 공부해 보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써 있대요. 규제가. 근데 지금 3번과 4번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 예, 공익적 사업을 할 테니까 당신 땅을 좀 내놓으시오 이런 뜻이에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그런 게 이제 뒤따라온다고요. 그래서 3번과 4번 우리가 합쳐가지고 이거를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거예요. 거기 427에 보시면 가운데 도시군계획사업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이게 공익사업 세 가지예요. 자, 도시군계획사업. 그거를 우리 간단하게 군자를 떼고 도시계획사업이라고 그래요. 도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 이런 뜻이에요. 도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은 옆에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사업 있죠? 근데 여기 기반시설이 도시계획사라고 같은 말이에요. 기반시설이 도시계획설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세 가지 사업이 이게 공익적 사업인 도시계획 사업입니까? 네, 그렇게.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을 하려면 3번 도시관리계획이나 4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나와야 됩니까? 네, 그럼 특정 개인 땅에 이 3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나왔다는 얘기는 그 땅에다가 기반시설을 만든다는 거야. 네, 4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나왔다는 얘기는 제 땅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저는 뭘 당하는 겁니까? 네, 수용당한다고. 제 땅을 공익을 위해서 소유권을 넘겨야 되는 거예요. 대신 제가 보상금을 받죠. 네,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야 된다고요. 네, 이게 공익사업 세 가지예요. 그렇죠?
네. 우리 그 옛날 SES라는 가수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저 옛날에 이효리가 SES인 줄 알았다가 그 얘기를 누가 막 지랄하더라고. 뭐라고 했다고. SES 이효리가 어떻게 피크리지 SES 그걸 모른다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과도하게 화를 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가수 이름 중에 이렇게 3명 모여 있는 가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게 도시계획 사업 안에는 3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요.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입니까? 그렇죠. 예, 지금 거기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명제라는 그런 수학할 때 이제 뭐는 뭐다 그러면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 그런 거 판단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도시계획 사업은 아니면 그 도시계획 시설 사업 같은 거, 도로나 공원 만드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도 도시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뭐 정비 사업도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시나 광역시장 같은 이런 시장님들은 각자 도시장들은 이런 도시계획 사업을 자기 임기 내에 열심히 추진해야 되는 거고요. 새로운 도로도 만들고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도 하고 기존 구시가 정비 사업도 해야 됩니까? 네. 그럼 하려면 어디다가 사업하겠다는 장소를 정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기반시설의 설치 새로운 도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자기 친구 땅 옆에다가 도로 놔주면 돼요, 안 돼요?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좀 용도 지역을 바꿔서 아까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줄 수도 있지만 이 개발 제한 구역을 뭐 해제시켜준다든가 이거 보면 다 돈이에요, 돈. 다 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행정청이 막강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잘 감시를 해야 된다고요. 공정하게 도로 같은 거 설치가 될 때는 다 공개해야죠, 공개.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의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 누구 특정인을 상대로 막 도로 만들어주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걸 원하죠, 속으로? 네, 해줬으면 좋겠다. 나만 해줬더니. 그런 걸 하시면 안 돼요. 네. 이제 앞으로 투명화된 사회, 지금 그러지 않아가지고 욕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욕먹고 있으니까,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사회가 이제 발전을 해나간다는 그런 신호이기도 한데, 이제 그런 건 이제 앞으로는 다음 정권 때는 없겠죠, 뭐. 다음 정권 때는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가 좀 안 좋은 게, 원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는 시험을 좀 쉽게 내요. 부동산도 좀 이렇게 개발 이렇게 발표도 많이,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할 거 아니에요. 광주 가서는 광주 어떻게 내가 개발하겠다 막 그럴 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대전 가서는 대전 얘기하고. 나중에 약속을 이행 안 할지도 모르지만. 근데 이게 내년 선거가 여름에 하게 생겼어요. 그쵸? 여름에 4월 달에 뭐 물러난다고 그러면 여름에 선거하면 그러면 시험은 10월 달에 보잖아요. 시험 끝나고 보니까 그때는 시험 어렵게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그냥 막연하게 드는데 선거 하기 전에 시험 봐야 되는데 예정대로 내년에 우리 겨울에 대통령 선거 막 이거 하고 내년 그 겨울쯤에 보통 선거하면 그때는 이제 뭐 정신 없다 보니까 만약 시험을 어렵게 내면 또 그것도 표가 안 나올까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뭐 미미하죠 뭐 우리 시험 보는 사람들이 미미한 건 아닌 것 같아. 한 20만 명 시험 보니까 그것도 이렇게 적이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사람들이 또 그런 쪽에 또 표심이 흔들린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약간 이제 선거 전에는 규제를 많이 풀어주는 게 있는데 올해는 뭐 좀 그런 거랑 관련 없을 것 같아요. 올해는 그냥 확실하게 시험 보고 해서 일정한 실력만 넘어가시면 돼요. 만약에 올해보다 아주 시험이 어려웠다 그러면 다 데모하시면 돼요. 옛날에 그 15회 때 시험에서 데모했잖아요. 너무 시험 어렵게 내가지고 15회 시험 때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 생각해서 엄청 아주 그냥 세부적인 사항들만 물어본 거예요. 막 이 공법에서 30개 정도 예외가 있는데 30개 중에 25번을 낸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내면 다 틀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공법을 배워보시면 알 수 있어요. 왜 제가 처음에 암 걸린다는 얘기가 뭐 그런지를 알 수 있을 건데 그게 너무 그 세부적인 걸 가지고 문제를 내면 공법 문제는 이게 40문제 중에서 다 10개 밑으로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동안 이렇게 합격자들이 10,000명 정도 나오다가 15회 시험 때는 1,500명 붙었어요. 최종 합격자가.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막 거기 그때는 이제 과천이었었는데 정부 청사가 거기 가서 막 데모했었다고요. 왜 시험 난이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1년 공부한 사람들을 이렇게 꿈을 짓밟냐 막 해가지고 강사들도 거기 가가지고 막 같이 데모했다고요. 우리 뭐 죄가 있습니까? 우리 그냥 하던 대로 가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래서 굉장히 그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막 그때 배 이렇게 임산부가 막 9개월인데 막 머리 삭발하고 그랬었어요. 임산부가 삭발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저도 삭발하는 거 처음 옆에서 봤는데 옛날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그런 거는 봤어도 임산부가 이렇게 배 이렇게 해가지고 만삭인데 임산부가 그 공부를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서 공부했습니까? 1년 내내 그 배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냥 정상적인 사람도 힘든데
근데 그 시험을 그렇게 내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다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장관 나와라 해가지고 그때 막 국토부문 다 깨부시고 막 그랬어요. 막 밀고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때 놀래가지고선 근데 차관이 나와가지고 장관 안 나오고 차관 나와서 막 90도로 사과하고 막 그랬습니다. 저기 강사들도 이렇게 와가지고 막 같이 데모하고 그래서 재시험 봤잖아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한 번 더 봤습니다. 15회 시험 때. 그래서 인원수를 더 뽑았지 않습니까? 네. 15회 때는 시험이 2번이에요, 기출문제가. 15회 시험 한 번 있고 추가 시험 한 번 더 있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10년 넘은 거죠. 우리가 뭐 27회 시험이니까 10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그 뒤로는 시험 난이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데 조금씩 올라갔어요, 난이도가. 그래서 공법은 그거예요. 항상 30문제 정도는 중하, 10문제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건 상인데 상은 아예 풀질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를 이렇게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 21회부터 27회까지만 드리면 되는데, 그 기출문제를 보시면 난이도 하가 있어요, 하. 보통 난이도 하가 한 30%, 난이도 중 정도 되는 문제가 한 40% 되고, 나머지는 다 어려운 문제인데, 그 중하 정도만 제가 이렇게 표시될 테니까, 그 별 3개 붙은 거는 상이에요, 상. 그 상짜리 문제 제가 이렇게 모아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보셔가지고, 10문제를 드리면 3번으로 쭉 찍어보세요. 몇 개만 있는지. 그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 연습을. 내가 이제,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완전 버리지는 않고, 이제 마지막 시험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으면 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를 한번 제가 해볼 거예요. 이해가 되든지 말든지 막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잘 요런 거 받아내시는 분들은 그걸 맞추시는 분도 있어요. 한 10개 중에서 2~3개를 이렇게 풀어 맞추는 분도 계시다고요. 근데 대부분 우리 수강생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중하 문제도 절절 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근데 여기만 해도 시험 문제 붙는다니까, 시험에. 6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어렵게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공법을 90점 맞았다고 뭐 자격증에다가 이렇게 무슨 뭐, 별을 붙여주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특별히 자격증 1개 나오고, 뭐 평균 90점 나오면 자격증 2개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 취소하면 또 하나 쓰라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은 60점만 넣으면 똑같이 1개씩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받기 위한 그거만 통과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이나 기반시설 3가지 사업은 공익사업입니까? 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우리 행정청이 위치를 공정하게 정하고 규모 같은 것들을 정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업을 실제 진행을 하고, 여기 기반시설의 설치나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으로 들어간 땅들은 나중에 그 개인 땅들이 수용을 당한다. 그리고 3가지 사업은 우리가 그 공익사업이라는 말로 쓰면서 도시계획 사업, 이렇게 그걸 한마디로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거야. 도시계획 사업, 이렇게. 아까 뭐 원로 가수 SES는 3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수 하지 않습니까? 이제 원로 가수 됐잖아요, 그지? 원로 가수.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나머지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그다음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드는 게 하나 더 있는데, 5번 도시관리 계획. 이건 우리가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상세한 개발 계획이다. 우리 행정청이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준다. 왜? 어떤 개발 사업을 할 때 보다 세부적인 개발 계획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나왔다 그러면 세부 개발 계획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나왔다, 세부 개발 계획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실무 과목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자, 우리 그 얼마 전에 서울에 그 압구정동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부자들 산다는데, 그 압구정동이 좀 오래됐어요, 사실은. 가면 낡아 있잖아요. 그럼 압구정동 그 아파트 단지를 정비 사업으로 재건축 사업을 한다고요. 그럼 사실은 정비 사업을 하면 4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사업하면 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별로.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서울시가 압구정동 전체를 6개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정한대요, 이렇게. 그렇게 하겠대요. 발표를 했어요. 언론에다가. 압구정동 전체를 6개의 권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해서 거기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35층까지만 짓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건 45층, 50층인데.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좀 마찰이 있었다고요. 서울시 발표대로. 그러니까 그 압구정동 주민들은 언제 서울시장 그만두냐, 이런 얘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만두면 다음 시장 이렇게 선거할 때 그런 걸 이제 확답을 받겠다, 이런 거. 지금 시장 상태에서는 못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압구정 사람들은 박원순 시장님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나가서 다음 시장이 되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장 선거할 때 그 뭐 보궐선거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임기 끝나고 선거할 때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내년에 그 박원순 그분이 이제 서울시장 그만두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유력한 또 대권 후보시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특정 지역을 개발할 때, 이 지구 단위 계획은 항상 개발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개발할 때 나오는데, 이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행정청이 이 세부 개발 계획을 만들어주는 겁니까? 네, 그러면 우리 압구정동 재건축할 때는 정비 사업을 한다고 이 4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5번을 같이 하는 거야. 같이 한다고요. 그러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까지 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주는 행위를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도시관리 계획이라는 걸 배웠고, 이제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기까지 보시고 나서 이제 429페이지를 보세요. 429. 그럼 하나씩 시험 문제에서 뭐 어떤 게 나왔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거기 2절 제목이 있습니까? 네. 2절. 자, 파트가 지금 광역도시계획 파트입니다. 자,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이다. 근데 그게 광역도시계획인데, 자, 이런 광역도시계획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니까 광역도시계획은 자, 올해 시험 문제가 다음 중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게 시험 문제라고요. 어떻게 나왔냐면 광역도시계획이 처음에 이렇게 보세요. 우리 머릿속으로, 야, 광역도시계획은 광역, 넓은 지역, 넓은 지역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그게 의예요, 의. 그래서 의를 보십시오. 자, 시험 문제에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지금 광역시에? 아니죠. 광역계획권, 이렇게 해야죠. 광역계획권. 네,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입니까? 네. 이렇게 얘기해죠.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의 도시가 묶여있는 곳이다. 이렇게. 2개 이상 도시가 묶여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거기가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고향이 청주, 충청북도 청주인데, 청주하고 청주시 옆에가 옛날에 청원군이었다고요, 옛날에 이게 청주시가 이렇게 있었고, 지금 여기가 이제 통합이 됐는데, 청주시와 청원군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있었다고, 도시가. 옛날에 이게 사실은 일제시대 때 이거를 분리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 그 옛날에는 얘가 그냥 청주라는, 그런 조선시대까지는 다 청주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명이. 근데 이게 이제 일본시대 때 이거를 군청하고 이렇게 시청하고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행정구역 개편을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좀 보세요. 이쪽에서 충청북도 아래 청주시하고 청원군이죠? 별개의 도시 아닙니까? 근데 여기가 바로 인접하고 있으니까 서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경제생활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놨다고요. 그래서 2개의 도시가 이렇게 묶였으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청주, 청원, 광역계획권. 이렇게. 그러니까 청주, 청원,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지정을 해서 그 안에서 만드는 계획이 이런 광역도시계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하신 거죠, 이거 이렇게. 그러면 이 청주, 청원, 광역계획권은 도지사님이 정하는 거죠. 이런 거 어려운 거야. 이제 관청 나오면 이제 어려워져요, 관청 나오면. 지금 청주, 청원을 이렇게 묶는 거는 저기서 우리 서열상 청주시장이 여기 이렇게 있고 청원 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주시장, 청원 군수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상급자가. 충청북도지사 밑에 시군들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시군, 청주시와 청원군을 묶을 때는 2개의 도시를 통제할 수 있는 상급자가 이걸 정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일단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다가 만드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나만 더 볼게요. 두 번째 보시면 거기 법적 성격 이런 거는 이 장기적으로 방향만 지시하는 계획이다, 이래서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효력이 없다, 뭐 이런 얘기니까 참고로 보시고. 자, 넘겨보시면 거기 보시면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쓰세요. 광역계획권이라는 데가 광역을 수립하는 대상지역, 어디 있을까? 수립 대상지역이다. 자, 우리 광역을 수립하는 대상지역이 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광역은, 자, 이게 바로 광역계획권이죠. 자, 이거 단어 뜻을 잘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어디냐? 그게 광역계획권이다, 이렇게. 그럼 광역계획권은 자동적으로 지정되는 거에 따로 지정을 하셔야 돼요.
따로 지정을 해야죠.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자, 결론이 이거야. 국토부 장관님이나 또는 도지사님이 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국토부 장관님이나 도지사님이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을 정한다.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자, 왜 정하는 거냐? 2개 이상 도시의 기능을 상호 연계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읽어보죠. 자, 430페이지 맨에 보시면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님이 2개 이상 그 도시들,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시군을 기능을 상호 연계, 그 상호 연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국토부 장관, 도지사님을 이렇게 줄치면서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2개 이상 도시의 기능을 상호 연계해서 개발을 하고 환경 보존하기 위해서 자, 밑에 줄에 다음 구분에 따라 그 2개 이상 도시의 전부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럼 그 빨간색 박스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세요. 자, 2번을 먼저 보는 거예요. 자, 광역계획권이 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가 어디예요? 거기가 청주청원 얘기하는 거죠? 네. 지금 거기 광역계획권의 그 형태가 이렇게 충청북도라는 도 안에 들어가 있죠? 청주청원이. 네.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서울시 광역계획권도 했었죠? 네. 우리 광주도 여기 서울시 쪽이랑 같은 스타일인데, 자, 이 광역계획권이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큰 게. 어떤 광역계획권이냐면 이게 서울시 광역계획권이에요. 자, 지금 이게 2개 이상 시군이 묶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이렇게. 서울특별시가 하나의 도시입니까? 네,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을 넘어가면 경기도라고요. 근데 경기도는 도시가 아니고 경기도 안에 여기 뭐 성남시 이렇게. 이 경기도 옆에 이쪽에 뭐 하남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쪽에 보시면 뭐 경기도 의정부라는 데가 있고, 원래는 이제 조그맣게 구리시라는 데가 있는데, 구리 뭐 하남 이런 데, 남양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쪽에 보시면 의정부, 이쪽에 뭐 경기도 양주시라는 데도 있고, 여기 보면 뭐 경기도 우리 일산 같은 데 고양시, 그냥 대충 알아두세요. 이걸 뭐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 부천시 이렇게 뭐 광명도 있고 쭉 있는데, 근데 서울시하고 이 경기도 뭐 이태 뭐 용인도 있고 수원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렇게 묶어놨다고요. 이 서울시 주변의 경기도 쪽 도시들을 다 서울시 생활권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서울시가 이렇게 다 왔다 갔다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가 되고자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서울을 포함해서 경기도의 도시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게 개수가 아까 청주청원은 딱 2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26개라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을 포함해서 뭐 경기도권 도시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동두천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멀리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수원, 평택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런 경우가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거죠. 이건 도지사님이 정하시고, 이거를 이제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에서. 그래서 이 경우는 왜 국토부 장관이냐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입니까? 경기도 안에 도시들이니까. 그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행정관청 서열에서 아까 국토부가 있었고 서울특별시, 광역시, 자치시가 있었죠? 자치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도가 있었잖아요. 그 아래 이제 아까 시군, 구가 있었고, 지금은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지역이 묶였기 때문에 상급자인 누가? 국토부 장관님이 이거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 광주도 여기랑 똑같아요. 광주광역시, 실제 우리나라에서 광주광역시 광역계획권이라는 게 있다고, 이렇게. 광주광역시 이쪽에 우리 나주 같은 데 있죠? 전남 나주 이쪽에 뭐 화순 같은 게 있다고 하고 이렇게요. 지금 뭐 장성 같은 데가 이렇게 몇 군데가 있고. 그럼 이렇게 몇 개의 도시가 있다고 하면 광주시도 이 광주시랑 인접한 전라남도 도시들하고 기능을 연계하러 이렇게 묶어놨다고. 이 대구 가면 또 대구시를 중심으로 묶여 있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광주시와 전라남도입니까? 네, 이거 광주는 한 6개가 묶여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좀 2개 이상만 묶이면 되니까 서울같이 이렇게 막 26개 묶이든 6개가 묶이든, 그럼 지금도 보세요. 지금 이 상황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입니까? 해당되는 영역이? 그럼 여기도 보면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 지역이 지금 광역계획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급자인 누가 하시는 거예요? 네, 국토부 장관.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거기 빨간색은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있죠. 일반용어로. 자,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시군의 죄송합니다.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특별시광역시 자치자치도 또는 도. 그 순서가 약간 바뀌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 이렇게 걸쳐 있든지 서울특별시와 뭐 경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쳐 있을 때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 광역계획권이 아까 우리 청주청원 같이 이렇게 하나의 도 안에만 들어가 있을 때는 도지사가 이런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한다. 포인트가 우리가 순서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묶어서 거기다 방향 제시하는데 광역계획권은 국토부 장관 도지사님이 정하는 거죠. 이게 기본 순서라고, 공부 순서가. 이 순서를 빨리 익히셔야 돼요. 이 순서를 익혀서 이거를 외워야, 이 노란색으로 쓴 이 순서를 빨리 외우셔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딱 입력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이해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이해만 해놓으면 시험에 떨어져요. 근데 모르는 게 아닌데 떨어진다니까요. 정리 안 해놓으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헷갈려 버린다고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서울특별시 광역계획권은 국토부 장관 이렇게, 광주광역시 같은 것들 하나 더 예를 든다면 그것도 국토부 장관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청주청원은 누가 하셔야 돼요? 도지사가.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노란색 제목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노란색 제목을 좀 보세요. 이 세 번째가 수립권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이렇게. 이걸 우리가 수립권자와 이걸 이제 승인권자라고 제가 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했습니까? 지정했죠? 그럼 이렇게 서울하고 주변 지역이 묶여 있죠? 그럼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계획을 진짜 수립을 해야죠. 그래서 수립권자라는 관청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정해주는 승인권자, 관청 내부적으로 상급자가 보통 승인한다고요. 상급자가 이 계획을 갖고 와라. 내가 읽어보고 확정하겠다. 이게 수립 승인이라고 그래요. 이것까지 해야지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수립권자, 승인권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관청이 지금 3개가 나와요. 지정권자, 수립권자, 승인권자. 이렇게 3가지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어려워진다고 이게. 자, 그럼 이 수립권자가 누군가 보세요. 수립권자는 결론 공동수립이에요. 공동수립. 자, 그 수립권자를 한번 보세요. 어디냐면 자, 431로 오세요. 그 나머지는 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기본서 나오면 하시면 되고, 거기 수립권자가 431에 맨 위에 그 3번 거기 빨간색에 수립권자 있습니까? 네. 장관님이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다음 구분에 따라 수립한다. 그 다음 구분을 보시는데 다 보지 마시고 위에 그 2개만 보시면 돼요. 그 만화 같은 그림 위에 보시면 그 위에 보시면 시장군수가 공동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읽어볼게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이게 어디? 이게 청주청원이에요? 서울시예요? 청주청원이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있다. 같은 도. 그럼 아까 우리 도지사님이 청주청원 광역계획권을 정했는데 계획 수립은 청주시장 청원수 공동수립하라는 거예요. 공동수립이야. 네, 그리고 밑에 2번째 시도지사가 공동수립.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다. 거기가 어디예요?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데가. 네, 그게 여기 광주라든가 서울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그게 시도이기 때문에 시도.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도 제가 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 서울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도 이게 우리 뭐라고 그래? 이거 우리가 시도라고 그래요. 시도. 시군구하고 틀린 거야? 네, 시도할 때는 이 5개 행정다리가 이게 시도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지금 거기서도 지금 보시면 2개 이상 시도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2개 이상 시도는 이렇게 서울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도 이렇게 중에서 2개 이상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잖아요. 서울시하고 경기도 이렇게. 서울시와 경기도가 2개 이상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여기 광주광역시랑 전라남도. 이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공동수립인가요? 시도지사가 공동수립이다. 이렇게 공동수립. 그래서 공동수립을 해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다 쓰세요. 시도지사가 공동수립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 그 뒤에다가 쓰세요. 자, 시도지사가 공동수립해서 국토부 장관님한테 승인 신청하는 거고, 광역계획권이 그 위에 줄에 자, 시도지사가 공동수립. 자, 서울시와 경기도지사 이렇게. 아니면 광주광역시장하고 전남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한 거라고 이렇게. 공동 수립을 해서 그거를 국토부 장관님한테 승인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칸에 시장군수, 청주시장 총군수가 공동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 자, 정리를 한번 해보고 잠깐 또 쉴게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여기 광역의 수립권자는 아까 청주시장하고 천군수가 어떻게 수립했어요? 공동 수립했습니까? 네, 공동 수립했으면 이거를 누구한테? 네, 도지사님한테, 자기 상급자인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 아까 서울시하고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수립하면? 공동 수립하면, 그럼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님한테 승인 신청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그래서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 이렇게 해서 승인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승인권자가 여기 공동 수립하는 사람보다 상급자입니까? 상급자죠. 그러니까 이분이 잘 보시면 이 지정권자랑 같아요. 같죠?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여기에는 밑에 있는 시장군수보다 상급자잖아요. 그 승인권자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여러분 머릿속에 담을 게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계획 수립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지정을 먼저 해야죠. 광역계획권 지정을 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시장군수, 청주시장, 천군수 공동 수립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와 경기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든지 광주광역시장이랑 전라남도지사 공동 수립해가지고 각각 뭐까지 받으셔야 돼요. 승인까지 받으면 이 계획이 확정되고 그 계획의 내용이 이제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장기적인 발전 방향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기본적으로 좀 하시면 돼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도시 기본계획으로 넘어갑니다. 그 뒤에 무슨 절차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셔도 돼요.